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도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수위 높은 말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네. 광화문 집회는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운집한 걸로 경찰의 비공식 집계가 나왔고 네. 여의도는 한 5만 5천여 명. 의원들은 광화문에는 윤상현 의원만 갔고요. 대부분은 37명 정도가 여의도 집회를 갔습니다. 네. 여의도 집회 가서 이제 했는데 왜 그러면 여의도 집회에 저렇게 개별 참석이었다지만 많이 갔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서 갔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수위 높은 발언은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니까 그 주장이라는 점을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야 4당의 연합 집회 플러스 특정 성향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18,000명 정도가 모여서 의원들만 사실은 한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거 동원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쪽은 민주당에서는 사실 총 동원령을 내려서 의원들을 거의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130여 명 플러스 알파였고 이쪽은 각자 가서 37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양쪽이 대거 갔다라고 같이 놓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각자의 정치적 주장을 쏟아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점이고 끝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두 집회를 공교롭게도 어제 다 가보게 됐습니다. 네. 취재하러 간 건 아니고. 네. 그런데 2시부터 이제 안국동 탄핵 찬성 집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뚜렷하게 연대 집회의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이었고 여의도는 제가 못 가봤고 광화문 집회는 쭉 봤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특정 종교 기독교 단체만의 집회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좀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3.1절 휴일에 그러니까 민심이 쪼개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 거길 갔었어요.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광화문 근처에 네네. 다른 일 때문에 한 40분을 고생을 했는데 네. 그 광화문역에서 전철을 타려 했는데 못 탔어요, 결국은. 무정차 통과한 다음에 기다리니까 저쪽에 종로구청 앞에 그 광화문 출구 가니까 거기서 탔는데 네. 계속 이제 그 인파에 밀리다가 제가 들은 말이 그 국회의원 아니에요, 보니까. 그 대형 화면에 나오는데 하얀 양복을 위아래 입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어제니까. 어제 그때가 오후 한 3시쯤인데 자유마을에 가입하지 않은 빨갱이다. 이 말이 너무나 귀에 들어와요. 워낙 그 앰프가 커서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자유마을이 정말 자유마을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유마을에 가입하지 않은 빨갱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리는지 그 말이 말이죠. 그런 걸 극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걸 다 제가 극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극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그런 주장이 극우인 겁니다. 빨갱이가 동원되고 말이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좌파 사법가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종북 좌파 카르텔. 그래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퓰리즘이 자리를 대신할 거다. 이거 윤상현 의원의 워딩이에요. 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극우적인 요소가 있어요. 나경원 의원, 곳곳에 암약한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다. 또 하나 놀란 게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명색이 중진 아닙니까?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노동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색깔론이에요.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주장이고 탄핵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의 논거가 이게 점점 이 논리가 비약하고 있다고요. 민노총 북한 노동당 무슨 관계냐? 전형적인 유신시대 빨갱이론이에요. 이른바. 이거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걸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이죠. 자신들은 모르게 자꾸 극우에 얹혀가고 있다는 게 얹혀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 극우에 저기 맨 오른쪽 끝에 자꾸 몰려가고 있다고요, 다들. 제 이해는 좀 해요. 저의 계산, 제 추론인데 이분들이 아마 지금 당심 50%, 민심 50% 이런 게 있잖아요. 전당대회도 있고, 대선주자들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에 당권을 잡으려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당심을 의식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고
또 다음 선거에 3년 후 총선거 때 다음은 조기 대선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죠. 조기 대선보다도 다음 총선에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걸로 답변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 어제가 3.1절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란 말 하죠. 거기에 빗대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의원들이. 최소한도 의원이건 교수건 기자건 최소한의 직업 윤리가 있는 거라고요. 자신이 빼시다기도 하는 거 이해하겠는데 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탄핵 반대하고 좋습니다. 민주당 비판해요. 비판하되 이렇게 자꾸 좌파, 사법,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퓰리즘, 뭐 암약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아니 법치를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지금. 비상경호 선포에서 군인이 들어간 게 어느 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게다가 민노총과 북한 노동을 왜 여기 연관시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하얀 양복 입는 사람, 제가 본 사람. 그러니까 자유마을이라는데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입하는 빨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교수님, 말에 그러면은,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들이요. 곧 나올 탄핵 심판 결과의 불복까지 좀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근데 불복이라는 게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불복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 인용이 되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이제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풀이하겠죠. 드디어 좌파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 헌재가 우리 법 연구회 어제 장동혁 의원 또 이런 얘기했어요. 헌재와 법원이 우리 법 연구회가 장악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겠죠. 이런 걸 불복이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불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불복을 만약에 한다면 헌재를 무너뜨려야죠. 이제 헌재를 휩쓸어 버리겠다는 얘기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 뭐 전 아무개 강사도 그런 말 했고 말이죠. 제가 불복은 없을 것 같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이런 말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정말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도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정 파괴 극우 세력을 뭐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 중에 제가 참 저건 왜 저런 얘기까지 하나 하고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네.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네네네. 왜 저런 말이 나왔을 수 있을까? 무슨 근거로?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체포를 해가지고 특정 정치인들 이름 나왔잖아요. 한동훈 씨도 거기 들어있고 이재명 대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 어디 벙커에 가둬놨다가 배로 끌고 가다가 연평도 어디에서 총살시킨다. 이런 막 유명한 총살론이 그때 나온 거예요. 네.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 대표께서 저런 중요한 자리에서 인사말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연평도 꽃게밥? 아니 굉장히 섬뜩하고 그렇죠. 굉장히 네. 들을 때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까 빨갱이에 놀랐다듯이 자 그래서 어제 집회들은 각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서 속풀이를 좀 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의도 집회를 취재한 기자들을 보니까 일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가족 단위로. 5인 가족이 오셨다. 그럼 5인 가족이면 10대부터 70대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특정 무슨 기독교 단체가 뭐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은 분들랑 올라가서 한 집회는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집회는 아마 3.1절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꼭 드리자면 네. 극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쓰고 있다. 이제 극우가 가장 울트라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한 8까지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7, 8까지를.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다 울트라 라이트 아닙니까? 그런 이분법은 좀 곤란하다. 물론 정략적인 건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중도 보수를 재빨리게 선점해야 극우로 몰 수 있으니까. 난 그런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극좌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유럽에서도요. 극좌 정당도 있고 극우 정당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극좌는 금기어예요. 좀 그런 건 좀 동의할 수가 없다. 극우가 있으면 극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극우니 극좌니 하는 게 다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당에도요. 김은혜 의원 얼굴도 있는데 다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어떤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센 발언을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어제 제가 추적추적 비 내리는 가운데 광화문과 안국동을 오가면서 든 생각은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참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저렇게 입에서 폭탄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구나 우울했습니다. 네. 양측 이제 발언의 간극이 좀 점점 벌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전했는데 대통령이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면서 건강하게 잘 있다 뭐 이런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런 대통령 메시지 좀 계속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또 헌재 판단이랑 영향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떠신가요, 대통령의 교수님? 메시지가 뭐 부단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체포영장 집행 전에도 나왔었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나왔었고 지금 저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롭고 안 돼 보이더란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김기현 의원인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땐 물론 탄핵 심판의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영향 주지 못할 거예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겁니다.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다 뭐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 여부 그리고 이 위헌적이고 만약에 불법적이라면 이 위헌 불법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 정당한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 낼 수 있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최후 진술 때도 얘기를 했었고 25일 날. 그거는 사실은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저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는 계속 낼 거예요. 내면서 어떤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는 탄핵 기각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논리 그리고 하나의 고무적인 얘기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 왔는데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단지 이러이러한 의견이 이렇게 해서 잘못되다고 저는 비판할 뿐이에요. 그분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탄핵 기각을 원하는 세력은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그 주장이 말이죠. 지금도 아까 여기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과하면 안 돼요. 좌파, 사법, 이 좌파이긴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까지도 무너뜨리고 어제 그 나경원 의원이 극좌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색깔과 연결시키는 거. 북한 노동당 얘기 나오고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 이런 것들이 논리 비약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극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극우와 유럽의 극우는 전혀 다르죠. 지금 뭐 극우 논쟁을 벌일 건 아닙니다만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분들에게 광장에 특히 광화문 이제 태극기로 불리는 이분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계속 부단히 전파하면서 이 동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끌어올리려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과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도 어제 편지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임용기 변호사가 공개를 했는데 일부 헌법재판관 이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뭐 이들을 처단하자라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글쎄요,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례다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처단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포고령 1호에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네. 의사들 처단해야 된다. 뭐 도저히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김영현 전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저런 얘기를 또 했어요. 글쎄 뭐 김영현 전 장관 저런 분들로서야 어쨌든 처단하고 네. 이 탄핵이 기각되고 이러길 바라는 게 뭐 당연하겠죠. 네네. 저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말을 자꾸 공개함으로써 이 광장에 있는 사람은 자꾸 선동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좀 봐요. 그런 걸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때려 엎자 뭐 이런 게 선동이 아니라 처단하자. 처단 헌법재판관 이름이 들어있고 이런 게 선동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자꾸 우리법 연구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해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관이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자꾸 어떤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판이나 여러 가지 결론적인 얘기들을 자꾸 심의성을 떨어뜨리라는 전 말이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제법 인권회인가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제가 볼 때 좀 옹졸해 보여요. 이분들의 재판의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죠. 논리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다퉈야. 자꾸 이분의 출신을 따지냐고요, 왜 자꾸. 이게 너무 좀 용렬하게 보여, 용렬하게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자꾸 과하게 퍼져나오고 또 말이 또 전달되고 여야가 또 에스컬레이트되고 상승작용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 심판이 얼마 안 남았다고도 그러잖아요. 네. 3월 중순이라고 모르죠. 또 마흔여 후보자 관련이 있으니까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봐야 3월 말 4월 초면 끝나겠죠. 1년 내내 하지 않을 거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당도 특히 이제 저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국회의원들도 뭐 탄핵 기각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윤 대통령 또 뭐 김용현 전 장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당사자들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쉽게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3.1절이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국민 통합 운운한다면서 뭐 직격탄 날렸습니다.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룬다는 불만이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국정협의회는 정확히 그 진상이 오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오전 중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도 이 말을 처음에 듣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게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안 가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최상목 대행이 중간에 민주당이 참석 안 한다는데 뭐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이래서 차를 돌려 이래서 안 간 거예요. 네. 그게 진상이고 두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뭐 옆으로 나란히 앉았어요. 이거 뭐 의전상 그렇게 앉은 거예요. 네. 그런데 들어올 때 악수는 안 했다 그래요. 악수는 안 했는데 이제 본인들도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악수는 일단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뭐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근데 둘이 뭐 앞에만 보고 있다가 뭐 귓속말도 좀 나누고 했는데 의견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뭐 일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참 저 씁쓸하더라고요. 3.1절 기념식에 우리가 저렇게 갈라진 모습. 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가 좀 오갔나,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나 그런 게 없었대요. 결국 네. 그런 거고 그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올린다면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그 재판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때 민노당 당직자 12명이 그 점거 혐의로 이 기소가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이제 재판정으로 가게 됐는데 네. 담당한 마은혁 판사가 공소 기각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자,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중요한 우방국의 문화원을 무단으로 점거했던 사람 12명을 네. 재판도 안 하겠다고 판정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성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법 연구에 있죠. 뭐 좌우에 다 수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언론사에도 동아리 많잖아요. 자, 그런 취미 서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는 3천여 명 중에 저분들이 잘 봐줘야 1%, 세가 늘어나도. 자, 그런데 그쪽에서만 지금 헌법재판관만 3분이고 그중에 또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4분인 거예요. 이게 좀 아까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잖아요. 그런 점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왜 우리 법만 자꾸 문제를 삼느냐.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의 이력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력을 좀 갖고 계신 분입니다. 뭐 다른 거는 좋은 판결 판사 20년 넘게 하면서 공정한 판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쌀밥을 얘기할 때 돌이 섞여 있을 때 돌이 몇 개 안 들어있죠. 근데 씹다가 돌이 씹히면 그거 기분이 나쁘고 이거 돌밥이네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는 이렇게 하리라 봐요.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네. 3월 초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마냥 어떻게 미루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기각이 되든 또는 뭐 인용이 되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리라고 봐요. 네. 그 전에는 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푸시를 하는데 인정 안 하면 저는 인정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당장 임명 안 하면 오후에 뭐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네네.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 그 결정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 3명 나와 있어요.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3명의 재판관의 그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기록에 네네. 남아 있어요. 네네. 이 3분의 의견은 이게 상당히 어떤 암시를 주는 별개 의견일 수 있다. 아직은 어떤 결과도 예단하기 힘들다.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좀 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어제 속동현 변호사가 네. 제가 누가 무슨 말인지 좀 가지고 왔어요. 어제 국회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 법원, 선관위 모두 불공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네. 속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대한민국이 다 헌법기관들이고 수사기관들이에요. 뭐 검찰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이걸 너무 대한민국의 이 공공기관들, 이 수사와 관련된 걸 거의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고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아까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마은혁 후보자가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력을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이나 기자나 교수나 누가 됐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사람이 판결문, 기자는 기사, 교수는 그의 논문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력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니까 지금 우리 법 연구회가 장악했다고 장동영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헌 여부가 제기가 되는데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규가 문제 없다. 라고 인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수 아닌가요? 제가 알기는. 근데 이거 이렇게 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 조금 논리가 발전하면 이게 극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극과 많이 다르지만 네네. 너무 과도할 정도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법 연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마은혁 후보자라는 사람을 계속 심의선을 떨어뜨리고 그 대한민국 국회는 뭡니까? 그럼 대한민국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회 상원이니까 그건 아니다. 그럼 대한민국 야당 국회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헌재에서 어쨌든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아마 구인 체제가 언젠가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인 체제 완성되면 또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 미칠지 좀 교수님 같이 짚어보실까요? 우선 8인 체제가 돼도 할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7인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네. 6인 이상은 못해요. 헌재가 구성되는 건 7인 이상인데 8인도 가능한데 지금 이제 이 헌재에서 이제 인용 결정이 내렸으니까 임명하는 게 맞죠. 근데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구인 체제가 되면 이제 이런 변수가 있는 거겠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 변론을 다시 제기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재판관이 다시 들어와서 그 평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변론에 참석해야 돼요.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녹음 파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변론에 참석 안 하면 당연히 평에 참석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평에 참석을 시키고자 한다면 참여시키려면 이걸 다 들어야 되니까 이 재판 기일이 늦춰지겠죠. 그건 큰 변수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항소심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마은혁 후보자 본인이 나는 이 변론 이 갱신 참여하지 않겠다. 네. 회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회피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결정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판 평에 참석하면서 변론 갱신을 들어가면 당연히 늦춰지겠죠. 그럼 따라야죠. 꼭 3월 중순에 하는 법 있나요? 4월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요. 아까 마은혁 후보자 경우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그거는 국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냐. 거기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명 촉구 결의안을 했고 네. 그것을 해서 그 보완해서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했다라고 별개 의견이 얘기해요. 별개 의견. 그 전원일치 합의는 맞는 거예요. 별개 의견 이런 게 있었으나 사후에 그런 국회에서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자꾸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흠결이 있을 뻔했으나 이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국회가 보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전원일치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인용이. 예. 저희가 이번에는 선관위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 그러니까 추가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네. 선거를 앞두고 이 선관위 사람이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글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김세연 전 사무총장 자신의 아들을 선관위의 세자라고 그 직원들이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조 시대 뭐 이게 무슨 양녕대군, 충녕대군 뭐 그때 얘기입니까? 세자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에요. 네. 자신의 아들이 그러면서 가족회사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침대가 가구라고 하는 거를 침대가 과학이라는 초등학생이 맞다고 하는 거와 뭔 차이가 있느냐. 선관위가 가족회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분이요. 세컨드폰을 쓸 수 있죠. 돈 있으니까 그 얼마나 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걸 퇴직하고도 들고 나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가셔서 상당 부분을 선관위 예산으로 결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안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걸 초기화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민감한 내용이니까 밝힐 수 없다. 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신 거 맞아요. 김세현 전 사무총장이. 그런데 그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온당한 행위냐. 도대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거의 2인자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하고 통화하자고 그것도 자기 공용폰도 아닌 예산으로 받은 세컨드폰을 사용한다? 부적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가족회사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이 그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이거 뭐 각자 독립적 헌법기구니까 안 된다라고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독립적 헌법기구인 감사원 그들이 잘못을 하면 누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견제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얘기고 이게 나중에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법적 그 하자를 보완하지 않고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네. 저는 김세현 이분의 하신 그 행위들을 보면서 입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뭐 헌법 97조라고 하죠. 그 근거가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이 법리적인 흠결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여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얘기한 거는 선관위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그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관찰은 위헌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헌법적으로 얘기한 건데 상상이 안 가죠. 선관위가 이게 무슨 가족회사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전통이라니. 그리고 무슨 관행. 이거 선관위 말이죠. 이거는 직무감찰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국회가 감사를 하든가. 대한민국의 기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거예요. 헌법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결단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결단, 사법적 결단이 헌법이에요. 근데 선관위가 헌법기구니까 단지 감사원이 감사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네. 또 선관위의 이 잘못된 거를 넘겨라라는 말은 전혀 아니죠. 네. 헌재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다고 이게 선관위의 잘못을 덮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는 취지를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법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하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으면 어디가 하냐 요 부분인 그냥 거죠? 그걸 법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가 하든가 네. 아니면 국민들이 합의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새로운 외부기관을 만들든가 헌법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가족회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여기 YTN 다 가족회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 용인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디 이런 말을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데가
이러니까 이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명분이 되겠어요.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거는 크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수는 위헌적이다라는 말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건 헌법적 관점에서 하지 말란 얘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래도 된다는 얘기라는 건 전혀 아니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든 국회가 국정조사 조입하든지 새로운 무슨 법을 빨리 만들어서 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거 일벌백계하고 수사해야죠. 네. 아니 대통령 수사하는데 왜 수사 못하는 거죠? 수사해야 되는 거죠. 네. 단지 감사원이 헌법기구인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할 수 있으니까 네. 직무감사는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수사해야죠 당연히. 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관위를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동의를 하십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네. 상호 견제와 감시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뭐가 나오느냐? 딕테이터십, 네.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사람, 이게 독재자인 거예요. 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거 하려다 칼 맞았어요. 제가 뭐 역사 얘기까지 한 건 아니지만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은 견제와 군영, 누구도 법에 의해서 감시받지 않는 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